진짜 막스도 한번 제대로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베를린 장벽이 넘어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사회주의는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제3의 길이니 뭐 이러다 제3의 길이라는 것이 잠깐 반짝하고 뭐 이데올로기의 종언, 더 이상 이제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 종언이 있었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들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 종교 간의 전쟁이 이념의 전쟁을 대체할 것이다. 뭐 그때 그 문명의 전쟁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사무엘 헌팅턴이 엄청 학계에서 욕을 먹었어요. 이제 이 막시즘이 막스주의가 무너지면서 속된 말로 태평성대가 왔는데 무슨 종교 간의 전쟁이냐. 그때만 해도 이슬람이 지금처럼 그렇게 힘이 강대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사무엘 헌팅턴의 말이 맞았죠. 물론 그게 진짜 종교 간의 전쟁이냐는 우리가 더 깊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종교를 빙자한 전쟁이죠. 네,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제3의 길이란 것도 잠깐 있다 말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도 잠깐 반짝하다가 몇 년 만에 사라졌고, 그러면서 막시즘이 붕괴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뭐가 대신했냐면 자본주의보다 더 나가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승리하고 진 사람은, 뭐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긴 사람만이 강자고 진 사람은 패자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신자유주가 되면서 굉장히 세계 간의 경제 간의 격차가 커졌고, 그 와중에 몇 해 뒤에 한국에 또 IMF라고 한 걸 겪었고, 그리고 걸프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종교 간의 전쟁도 아니지만 종교 간의 전쟁처럼 미국 주도하에 대립구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그걸 다시 종교 간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네오콘,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또 정파죠, 정파. 종파라기보다는 정파죠. 정파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이 막 지난 한 3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변했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철학자들이 막시즘을 다시금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이제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그동안 워낙 이 다원주의, 즉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던 그런 다원주의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무시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지난 몇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오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뭐 불교에 대한 연구가 많았었는데, 이게 다시 종교 간의 전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이 약간의 그 기독교 전통에 있던 서구인들이 약간의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7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공공의 적이었어요. 예수같이 실천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70년대 한국에 특히 암울한 그 군세 독재 상황에서 특히 뭐 그때는 이제 기독 청년이란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당시는 요즘 이제 80년대 운동권들은 뭐 NL이니 PD니 이런 이제 정파들이 이데올로기 조직들이 이끌었다면, 70년대 운동의 선두에는 항상 각 대학에 있는 기독교 학생 서클이 항상 데모에 앞장섰었어요. 그래서 당시 스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기독학생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각 대학마다 다 있었던 건데, 그 서클이라고 하죠. 요즘은 동아리라고 하는데 그 서클이 있었는데, 요즘 몇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학마다 이제 스카가 다 없어지고 있더라고. 참 아쉽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온 대학에 스카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복음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금 이제 막시즘이 부활하면서 막시즘이 철학과도 만나고 사도 바울과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거죠. 네, 기독교 신학하고 막시즘하고 정통적인 플라톤이나 헤겔 철학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제 막시즘이 조금씩 부활하고 있는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아직은 뭐 막시즘을 자기들 이념으로 채택한 나라는 없죠. 다시금 시작해서 채택한 나라는 없고요. 재밌는 건 이제 각 지역적으로 그 막시즘이 다 변형이 되는 거죠. 소비에트에서 가서는 레닌을 거쳐서 스탈린에 와가지고 정말 막시즘이 아주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막스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산자 계급에게는 국경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개념보다는 노동 계급 개념으로 프롤레타리아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것이 막시즘의 사상인데, 스탈린에 와서는 민족주의를 앞세웠단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 고려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다른 인종들을
자기네 나라로 강제 편입시키고 때로는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할린으로 유배 보내고 그런 거지. 솔제니친의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스탈린 사상도 변형이 되고 그 중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지만 트로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트로츠키, 레온 트로츠키라고 하는 사람은 스탈린에 반대해서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은 전 세계가 연대하면서 세계 조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스탈린에 반대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멕시코나 니카라구아 이런 데로 이제 망명 생활을 떠나다가 객지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80년대 대학 학생운동권 중엔 트로츠키파도 있었어요. 그때는 대학 학생운동권들이 좀 트로츠키파도 있고 스탈린파는 없었지만 트로츠키파도 있고 분화가 됐고 그것이 또 한 번 분화가 된 게 이제 중국으로 와서 소위 말하는 마오이즘.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통적인 마르크스 사상은 유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주로 공장노동자, 농민들보다는 공장노동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기계나 이런 것부터 소외되는 그런 공장노동자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마오이즘으로 와가지고는 다시금 이제 농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중국이 농민국가이다, 농업국가이다 보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지나친 계급의식을 주입을 하면 그것이 반발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족주의도 거기 좀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오이즘이 출발하고 중국도 지금 마오이즘을 뭐 시진핑이 어떻게든 이제 위대한 중국을 되살리려고 애는 쓰지만 요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속된 말로 이제 둘이 파워 게임에서 치킨 게임 하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했고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오이즘을 자기네 나라의 그 이념으로 삼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팔. 히말라야 산이 있는 네팔이 오히려 마오이즘을 자기네 그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 마오이즘이 다시 북한으로 가서 주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주체 사상이 돼서 거기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결단이나 인간의 독립성 그리고 어떤 민족의 독립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전통적인 막스 사상에서 어떤 상하 개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주체 사상으로 뭐 품성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 예의가 바라야 된다 이거 전혀 사회주의 같지 않은 약간 유교적 전통을 도입한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북한을 또 이렇게 잡으면서 지금 우리가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북한의 그런 세습 체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어차피 그 나라 안에서는 그 자체는 굉장한 어떤 논리적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잘 지도해 줄 사람한테 우리는 품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그 뭐죠? 하여튼 그 중국의 그 전국 인민대회 열리 그러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뭐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 같은 곳에 막스 레닌 초상화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주석궁에도 막스 레닌 초상화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에는 막스 레닌을 오래전부터 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부의 몰락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북한은 내가 알기로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없앤 지. 이렇게 이제 막스나 레닌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찬밥 신자가 된 마당에 다시금 말씀드렸듯이 서구의 철학자들이 막시즘을 지금 다시금 부활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욕망이 우선되는 오늘날의 경제 체제 안에서 막시즘적인 사상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제쳐놓고라도 일단 적어도 이런 신자유주의로 인한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갈수록 벌어지는 상위와 하위 간의 그런 빈부 간의 격차, 경제 간의 격차를 대해서 윤리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막시즘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요, 뭐 지금 어떤 막시즘적인 국가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라도 어떤 이념상으로도 되살려야만 이 자본주의의 그 끝없이 달려가는 욕망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것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철학자들은 원래 실천적으로는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월가를 점령하라고 하는 운동에 그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지젝이 와가지고 직접 거기서 직접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막시즘을 공부하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고요.
지잭 보면 주로 영화평 많이 쓰고, 그리고 지잭의 별명이 뭐냐면 그 MTV 철학자란 말을 써요.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음악 방송 MTV잖아요. 그 MTV에 나올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막시즘과 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팝송의 가사 하나 가지고 영화의 하나 가지고. 그래서 지잭의 기묘한 영화 강의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있습니다. 밑에 우리가 말 자막도 달려있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아는 영화 별로 없어. 지잭의 기묘한 영화 강의에 영화가 한 10개 정도 소개되는데 우리가 아는 별로 근데 어떻게 보면 B급 영화, C급 영화 같은 그런 영화들이에요. 뭐 독립영화처럼 고상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영화, 오락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뭐 한국에 수입이 안 됐거나 우리한테 회자가 별로 안 돼서 그런 영화들이 주로 이제 지잭이 그 영화를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막시즘은 아직도 영원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전히 소멸된 사상은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본주의의 마지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통제하는, 제어하는 힘으로서 아직은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사람들이 몇 대 몇 대 하는 거 물론 정하는 사람 나름이지만 근대의 그 3대 천재 철학자로 우리가 니체나 마르크스, 프로이트 3명을 보지 않습니까? 3대 천재를. 마르크스는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는 형이상학, 인간은 뭐 이데아냐 혹은 뭐 물 자체냐, 칸트의 물 자체냐, 헤겔의 뭐 가이스트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형이상학적 측면이 있다고 봐왔던 것이 전통적인 철학이었죠. 그건 바꿔 말하면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거죠. 신학은 형이상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대가 깨이면서 이제 하느님으로 독립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뭔가 우주에 근원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헤겔은 뭐 가이스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철학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처음 등장했고 한 말이 뭐냐면 인간? 그런 거 없어. 그냥 인간은 사회경제적 동물이야. 그냥 투쟁의 동물이고 역사 간의 갈등의 동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재는 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이 하지 않은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 그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르크스도 본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그 뜨리에라고 하는 독일의 조그만 소도시에 가보게 되면 이제 마르크스 생가가 있는데요. 아주 도심이 있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마르크스 박물관도 있고 마르크스 초상화도 팔고 그래놨습니다. 본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부터 자라서 인간의 평등사상, 사실 기독교는 그냥 평등사상이죠.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평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아주 진보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독교로부터 배웠고요. 또 과학적 사고방식,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과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생물학, 물리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방식, 뭔가 분석적 사고방식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은 계몽주의로부터 물려왔습니다. 바로 계몽주의 하면 뭐 우리 칸트를 최고봉으로 둘 수 있잖아요. 칸트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뭐 과학 이 양반도 뭔가 자꾸 형이상학으로 독립을 하고 싶으니까 형이상학과는 반대되는 과학이나 여기서부터 어떤 초월의 의미를 가지고 끌고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칸트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시만 우리 공부할 때 수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형이상학적 존재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칸트도 굉장히 수학에 천착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계몽주의 방식을 이제 또 마르크스는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여러 단계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개념은 또 헤겔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냥 쭉 하나님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신의 도전이라고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책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역사가 아니라 스스로 자생적으로 거기서 많은 이 문이 요새 좀 뻑뻑해졌어요. 여기 열리는데도 확 과감하게 열리는데 과감하게 밀어주고 날씨 탓을 허목쌤이 웬일이셔? 예, 오랜만에 우리 평화서당 이 창립 멤버
출판 기념도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출판 기념. 글쎄 말이야. 다음 주 목요일 오늘 알고 오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겔로부터 물려갔을 때 인간의 역사가 자생적으로 뭔가 자기, 그러니까 내적, 역사 자체에 내적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또 역사의 증거, 가이스트. 그거는 독일어로 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해겔이 이제 가이스트라 그래서 나중에 그걸 대문자로 써서 뭐 절대 정신. 모든 정반합의 과정을 쫙 거치다 올라가다 보면 최종에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결국 하느님을 그냥 관념론화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해겔이나 칸트나 다 당시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뭐 니체가 이제 플라톤 철학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은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니체조차도 사실은 그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그때 끊임없이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니체가 4살 땐가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루터교인가 아마 그쪽이니까 뭐 루터교 같죠. 루터교 목사였는가 그랬는데 그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잘 쳤대. 그러니까 뭐 니체가 천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4살 때 그 아버지가 그 피아노 쳐주던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를 잃음에 대한 어릴 때 잃었음에 대한 또 뭐 내적 반발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이 사람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천착했다. 그래서 이 니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후에 모든 기독교 신자 중에 가장 신실한 기독교 신자는 오히려 예수 하나뿐이었다. 뭐 이런 재미있는 말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늘 말하는 그 지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야말로 가장 유신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지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종의 뭐 기독교인들은 우리 뭐 하나님이 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그 신앙이 몸에 배고 이르면은 그것이 또 뭐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회의하지 않죠. 근데 무신론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없어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야. 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말하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까요? 그 책에 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데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일종의 정치학 이론서 같은 책인데요. 그런 것처럼 무신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는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거예요. 없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젝이 그런 걸 아주 교묘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무신론자야말로 가장 유신론자이다. 뭐 이런 재미있는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라는 게 참 그 서구 역사에서 굉장히 크죠. 무섭죠, 사실은. 2000년을 지배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서구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마르크스가 말하기는 해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인간 역사란 가이스트가 커지면서 이러한 점진적인 자기 실현, 이건 이제 해겔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거기서부터 역사적 유물론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어떤 유신론 혹은 유신론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유신론이라고 있을 유자가 아니라 이제 오직 유자 같은 거 써서 유신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 자체 혹은 물질 자체가 내적 자기 발전 과정을 거치는 힘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 그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겔의 소외 개념인데요. 해겔도 이제 처음으로 막스가 소외를 얘기했지만 본래 해겔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인식 주체가 대상과 만났을 때 낯설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해겔이 말하는 그 변증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즉 정, 다를 정자 써서 내가 반, 또 다른 안티테제와 만났을 때 또 다른 이제 그 새로운 그것을 나가잖아요. 그럴 때 누구나 낯설어요. 반이란 건 사실 반이란 자체가 낯선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이성애자라서 뭐 쉽게 이성애자로 동성애자로 만나면 낯설죠. 낯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더불어 사는
어떤 성적 지향성에 상관없이 더불어 사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해겔은 바로 우리가 낯설었을 때 난 저 사람도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건 어떤 계급적이나 어떤 물량적으로 내가 더 적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숫자적으로 열세거나 적어서라기보다는 해겔이 말한 소외 개념은 뭔가를 만났을 때 내가 좀 낯설다. 난 저 사람들하고 좀 섞이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 그런 소외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겔은 뭐를 배웠냐면 대상이 주체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어떤 대상을 보면 낯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상에게 소속되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아예 대상을 완전히 뭐 무시해버리면 영향도 안 받지만 그런 의미로 이제 소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문화적 발전은 절대 지식이 존재하는 한 종국을 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절대 지식 혹은 절대 정신.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 보면 이것만이 인류, 당시 기준으로 현대 인류, 당시 기준으로 늘 현대라는 건 지금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합리적으로 자꾸 추구해서 올라가고 절대 정신을 추구해서 올라가다 어느 궁극의 지점에 도달하면 이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면 어떤 보편적 진리가 돼서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래서 해겔은 바로 그것을 이룬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칸트와 다른 점인 거죠. 칸트는 뭐라 그랬죠? 끊임없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놔두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해겔은 내가 다 이루었다. 거의 뭐 예수급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시대가 끝났다. 더 이상의 뭐는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새 뭐 문송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문송. 아세요? 기병 씨는 알지? 문송이란 말. 죄송합니다. 그냥 아니지. 그러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자꾸 뭐 스마트폰 나오고 뭐 워낙 이과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니까 나 문과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문송합니다라고 쓰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문송합니다 할 때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해마다 그 해가 바뀌면 새 수첩이 나오면 조그만 수첩이 나오면 거기 전화번호 옮겨 쓰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제가 또 막 글씨 쓰는 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됐을까요? 이 전자수첩 팜에서 나온 전자수첩이 있었어요. 99년대. 난 그거를 딱 또 내가 잘 기계를 만질지도 모르면서 그런 건 또 얼리 어답터예요. 그런 건 나도 제일 먼저 해요. 그 전자수첩을 사면서 이제 인간의 그 자기 어떤 뭐 기록하고 이런 것은 이게 완결판이다. 무슨 이런. 내가 그 말을 어디서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빌 게이츠나 저 누굽니까 그 애플 창시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근데 팜에서 나온 전자수첩 써보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완결판이라고? 우리 거기다가 전화기 추가한 게 지금 쓰는 핸드폰.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설마 있고. 전화기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문송한 거야. 조금 이과적인 사람은 이게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노벨 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그 프린스턴 교수였나 그러는데 이 사람이 평생 이제 자기 그 정신분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러셀 크로우가 아마 주인공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영화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영화를 한 3분의 2까지 쫓아가기 갈 때까지 그 영화 잘 모르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환상을 보는 거야. 누군가를 자기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다 자기 머릿속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영화 속에 진짜 사람이 등장하지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자기가 자꾸 CIA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는다고 그런 아대망상도 있었는데 어떤 CIA 약간의 밀실로 끌려갔어요. 어느 방에 넣어놨는데 TV가 한 대 있어. 이 사람이 막 리모컨을 눌러봐요. 그때 막 채널이 돌아가는데 신기한 거예요. 뭐 이런 기계가 다 있냐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이 사람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리모컨이 나오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들의 머리에는 이런 것도 이미 자기 정신분열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막 어느 밀폐된 공간에서 리모컨을 눌러보면서 막 TV 리모컨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쳤어도 속된 말로 미쳤어도 환상을 볼 때 앞에 기술의 발전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분이 그 경험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 영화에서 참 독특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헤겔은 자기가 그걸 완성으로 봤던 거죠. 그러면 좀 생각이 짧은 사람인 거죠.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전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저 포에르 바흐라는 사람을 아주 잘 알고 그분이 쓴 기독교의 본질인가라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란 신이란 인간 의식의 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 쏘듯이 진짜로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 진짜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쓰면 사실은 컴퓨터 안에 있는 게 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프로젝트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졌으면 하는 거, 바라는 투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더 발전한 거죠. 칸트는 뭐라고 그랬죠?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도덕적 기초를 가지고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요청해야 된다.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했다면 포에르바흐는 더 나가서 완전히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요청이라기보다 그냥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요청할 필요도 없고 인간의 허위의식이 만들어낸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포에르바흐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신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자기 폄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고는 충분히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뭐 한국의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들의 그 자본주의적 속성에 의해서 그리고 신도들의 그 주머니를 쥐어짜는 실력에 의해서 몇백억 대 몇천억 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짓고 나서 거기 담임 목사님 오정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폄하는 아니지만 좀 비유가 좀 그렇게 났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다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신의 영역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신의 앞에서 나약한 존재가 되고 소외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헤겔이 정반합 이론에서 소외 개념을 발견했다면 포에르바흐는 이런 자기 폄하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소외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에르바흐는 종교는 소외의 증상이며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인간의 운명을 깨달으면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포에르바흐고요. 마르크스에게 지대한 영향은 애덤 스미스, 우리가 국부론이라는 책 유명하죠. 그 다음 생시몬, 프루동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한번 언제 했었죠? 프루동을 한번 했던 기억 나죠? 기병 씨. 네, 유토피안 소셜리즘. 그때 했던가? 그러니까 이상적, 공상적 사회주의, 뭐 생시몬 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전에 정말 어떤 마르크스처럼 어떤 역사 발전 단계까지 그런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상은 모두 이제 모두가 정말 뭐라 그럴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공상적 사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중에 프루동인가 생시몬인가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고갱 미술가 고갱의 외할아버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는 뭐 천국보다 낯선이라고 하는 고갱에 관한 소설이 있는데요. 천국보다 낯선인가? 하여튼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갱의 엄마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당시에 저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사회주의를 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갱은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평등 세상을 꿈꾸면서 그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이제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념은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정말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슬슬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갱을 비판하는 사람은 고갱이 거기서 뭐 12살짜리 원주민 여자아이와 같이 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윤리로 보면 분명히 비판받을 짓이지만 그 당시에는 백인인이 그곳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또 당시에 그 원주민 지역에서 교육이란 것도 없을 때 12살이라고 하면 사실은 또 뭐 지금 우리가 보는 12살짜리는 아닌 거죠. 그런 거 조금 그거는 시대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등장할 당시에 심지어는 고갱과 같은 그런 괴짜 미술가에게까지도 그런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뭐 산업혁명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뭐 농업사회가 와해되고 시골 사람들이 농민들이 도시로 밀려오고 저임금 노동자로 막 전락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세의 소작농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더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정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영국의 의료 기록을 보면 그 19세기 말 이럴 때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폐암 사망률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그럴까요? 굴뚝청소부로, 그러니까 당시 영국은 이제 추운 나라니까 굴뚝청소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굴뚝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개들이 들어가서 안에, 굴뚝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진 이런 게 쌓여가지고 폐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의료 기록이 있었다. 전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어려울 때다 보니까 많은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마르크스도 저런 어떤 이론보다는 이상사회를 꿈꾸던 그런 공산적 사회주의를 꿈꾸던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신적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자기 실현의 과정을 가질 이를 이루어나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하는 산업노동자 계급을 교육하고 조직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에서는 실존주의적이었던 초기 사상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제창한 후기의 사상이 때로 대립합니다. 그건 모든 사상가들이 다 마찬가지죠. 초기의 사상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르크스의 가장 그 단점은 자기는 근데 노동에 실제적으로 투신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엥겔스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죠. 엥겔스는 부자였거든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엥겔스가 돈을, 막스 엥겔스가, 엥겔스가 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오히려. 그 막스에게 다 후원자를 대주고. 그, 런던의 그 대형 박물관 앞에 가면 무슨 커피집, 오래된 그 맥주집이 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그 막스가 거기에서 맨날 맥주를 마셨다 그래요. 망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좀 망명 생활했는데 그 중에 대형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답니다. 이게 그 막사사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공부하고 좀 지치면 나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누구 돈으로? 엥겔스 돈으로. 엥겔스 아버지가 방직 공장. 네, 그래서 엥겔스 자체도 부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항상 그러다가 항상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뭐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 이면을 다룬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사상으로 유명한 루소는 뭐 막상 자기 애들은 다 고아원에 보내고 교육도 안 시켰단 말이고 막스는 또 자기 집에 있는 뭐 가정부에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만 또 즐겨 책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겠죠. 아마 막스는 가정부 월급을 그래서 못 주지 않았을까요? 엥겔스로부터 입금이 안 돼가지고. 엥겔스 만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이래요? 제가 본 영화에서는 아 청년 마르크스 보셨어요? 네. 제가 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못 봤어요. 요 최근에 청년 마르크스 마르크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독일 영화. 네. 내려가. 마르크스의 경제적 발전의 각 단계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역사의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그런 그 자체의 내재적인 힘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원시 공산제 사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원시 공산제 사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되다 보면 뭐 우리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 단위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옆에 이제 다른 부족의 땅이 탐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게 고대 노예제 사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건제 동네 사회. 뭐 어느 정도 이제 고대 사회를 넘기면서 시스템화되면서 사회가 이제는 완전히 계급이 정착이 된 거죠. 뭐 귀족, 뭐 영주 뭐 이런 것처럼 되면 이제 노비를 쓰게 되는 거죠. 농노를 쓰게 되면서 완전히 계급 자체가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생겨서 자본주의 사회가 됐고요. 다시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간다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제 소셜리즘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 양반도 사실은 뭐 그냥 학자로서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게 오늘날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사회주의도 불가능하고 공산주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많이 이제 복지 국가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주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던 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국 사회도 뭐 맨날 한국 신문 보면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많고 하지만 한국이 적어도 10위권은 아니지만 한 뭐 통계에 따라서 적어도 20위로 넘어가지 않는 경제 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저항이 심한 것이죠. 반발이 심한 것이죠. 근데 한국도 이제 이런 많은 복지 개념을 도입할 때는 됐습니다. 근데 복지 개념이 채 정착도 되기 전에 다시금 그 서구의 뭐 신자유주의적인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영리병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제 그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심해지는데 한국은 조금 더 복지에 치중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 겁니다. 특별히 한국의 의료보험 같은 거는요, 제가 보기엔 미국의 의료보험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럽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의 의료보험보다 낫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되죠. 한국 예. 의료보험과 미국 보험은. 그 자체로는 비교는 안 되죠, 예. 물론. 예. 근데 이제 그 뭐 일반 사람들이 뭐 병원에 좀 문턱이 낮다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미국도 물론 문턱은 낮지만 예.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새겨볼 만하고요. 근데 한국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이제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거죠. 한국은 항상 큰 거, 인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병원 이런 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도 있고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직은 복지를 좀 더 확대해도 아직은 살아남을 만한 사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의료보험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우리의 약간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도 잘 돼 있거든요. 예. 대만도 잘 돼 있어요. 유럽 국가도 유럽은 당연히 잘 돼 있고. 우리 경제 수준을 보면 어디에다가 소속이 돼야 돼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다지 잘 됐다고 그 자꾸 비교하는 거는 완전히 안 되는 그 안 된 나라보다 잘 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좀 그 비교할 때 하고 비교하는. 근데 그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유럽에도 살아봤고 이제 캐나다도 살아봤는데 그때 뭐 저희가 아프다기보다 애들이 뭐 조금 그렇다 큰 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캐나다 살 때인가 언젠가 그거는 유럽에 살 때 모양인데 벨지움에 살 때 모양인데 눈의 종기가 나는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눈 따갑기가 아니고 조금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도 좀 왜 그게 인구의 차이인 건지 그 루뱅 대학이라 굉장히 그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 루뱅 대학 병원에 갔어요. 또 유럽은 또 도시가 작으니까 또 이런 미국처럼 클리닉이 없어요. 그냥 곧장 한국처럼 그냥 서울대학병원 가듯이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병원이 한산해. 그리고 의사들도 가운 입고 지나가다가 그냥 귀여운 동양애가 하나 앉아있으니까 다 한 번씩은 물어보고 괜찮니? 괜찮을까? 큰 병 아니야? 그러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병원은 가면 그렇게 줄이 많고 그런지 인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그건 아직도 잘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 의료 수가가 싸면 병원이 되게 못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몰리는 것도 있죠. 근데 유럽 완전 공짜거든. 노인들이 많아졌죠. 그때보다. 아니 그런 거지. 그때가 딴 저렴한 그 한국에도 어려운 병원 분배는 분배잖아요. 개인 의료 그 병원. 망한이 그랬고 뭐 네, 망한이 죽니 뭐 그런 한산해. 말들 많이 하지. 하거나 하나 늘렸다. 다그 대도. 쿠바는 의대만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대부분의 뭐 대학이 다 공짜긴 하겠지만 특별히 의대는 다 공짜라고 합니다. 뭐 다른 정보는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 그러면은 몇 년인가가 의무 연수를 채워야 돼요. 공공의료 봉사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남미에서 쿠바의 의료진 수준들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니 이런 데 가서 몇 년씩 의료 봉사하고 오고 그런 것들도 아주 신기하고요. 근데 제가 그 쿠바를 가봤는데 가보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판자촌의 다른 판잣집과 구분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병원 마크 하나 있고 그러니까요. 어디 영남대학 갔던 진보 좌파 칼럼 쓰는 교수가 박홍규 교수. 박헌교 교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하여튼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자기 쿠바 가보고 너무 실망했대요. 왜? 의료보험 다 되면 뭐하느냐. 약이 제대로 없는데. 아, 그건 그래.
병원이 갖춰야 될 게 너무나 엎드리는 그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계 병원 다 가봤네요. 산티아고 갔다가 발에 종기가 나가지고 스페인 또 무슨 대학병원 큰 데 들어가서 근데 거기도 한가하더라고. 거기도 무료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무료니까 응.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하면 한 달 있다고 이래서 아닌데 나 캐나다 많았어요. 매일 갔는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 몰라요. 근데 그 저런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렸다가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리면 그 뭐 의료보험 그걸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길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국신문에도 나왔어요. 여기는 한국신문에 어떤 캐나다 교민인데 남편이 이제 백인인데 여자분은 한국분이고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캐나다 병원에서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암 걸려 죽는 거야. 그래갖고 뭐 한국 가서 가서 고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병원 갔더니 거기도 한가해요. 그래서 또 발에 뭐 물집 생기고 물집이 조금 곪기 직전으로 조금 심각하긴 했어요. 뭐 하도 걸어갖고 그 산티아고 뭐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또 다 붙어 되게 한가하더라고.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해요? 그런데 원래 국민은 공짜인데요? 내림자 보험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돈이 없을 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야밤도주? 아니 입원도 아니고 야반은. 그래서 주소는 적어주고 왔어요. 비용을 내지 않아. 근데 갈 때 제가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라고 교단보험이라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속대말로 먹히는 보험이에요. 근데 누가 또 나한테 아주 나쁜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보험증 가져가지 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가져갔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집으로 날라왔더라고요, 스페인에서. 근데 미화로 200몇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보험증 가져갈 걸 그러고 후회를 했었지. 200몇 불 아니죠? 그런데 프랑스는 거기 예언자로 가서 네. 사고로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갑자기 이멀전시가 생기니까 네. 돈을 안 받던데요. 주소도 안 적어주셨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학생인데 어. 그냥 꽤 치료를 많이 하고 왔는데도. 하여튼 그런 건 잘 돼요. 네. 미국도 선치료 후ፔ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네. 네. 한국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스텐트 박을 때 처음 박을 때 15만 불 나왔고 두 번째 박을 때 20만 불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20만 불 나왔을 때는 제가 의료보험이 좋아서 근데 그것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보험 규정에 보면 20%는 본인 부담이에요. 그럼 20만 불에도 20%는 얼마예요? 4만 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4만 불이 어디서 4천 불도 없는 사람. 아니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20만 불을 그걸 잘 병원 클레임을 모르겠어요. 해도 네. 그게 뭐 2만 불, 3만 불 깎여서 나와버리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20%만 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네. 없어요. 디덕터블이 있잖아요. 네. 얼마 이상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또 보험회사가 뭐 잘못돼가지고 다 내라고 날라왔어 20만 불을. 그 클레임도 안 했어요. 그게 보니까 우선은 무슨 클레임하다 적었는데 보험회사 돈을 안 주니까 응. 병원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다 보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보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니까 나중에는 뭐 1,500불이라고 내라고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집에 돈 관리는 집사람이 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뭐 그것도 100불씩 해고 15개월 동안 갚더라고. 100불씩.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스텐트 박을 때 20만 불, 그때 처음엔 15만 불이 나왔고 두 번째 20만 불이 나왔어요. 스텐트를 3개를 박아가지고 처음에 하나 박았었는데 스텐트 뭔지 아시죠? 심장 혈관 확장술 그거. 근데 그것도 또 1,500불인가가 나와서 그럼 콜렉션 회사까지 넘어가서 콜렉션 회사에서 맨날 오더라고 돈 내라고. 그것도 집사람한테 그랬지. 뭐 100불씩 뭐 페이먼트 하겠다고 한번 보내라 그랬더니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또 안 날라오더라고. 아예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뭔지.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에서든지 경제적 토대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 결정된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막스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의식,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나 신학의 입장이었다면 막스에 와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하부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된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 너무 천편일적인 거 있잖아요. 뭐 가난한 집 사람은 늘 뭔가 좀 뭐 왜곡되고 뭐 그 일종의 그런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뭐 부잣집 아이들은 좀 느긋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막 경제적으로 찌들고 그러면 생각 좀 빗나가게 돼 있죠.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겠지만 어쨌든 막스의 사상은 쉽게 얘기해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그런 말 같아요. 다시 내려야 되는 거 나왔네.
그런데 이제 그 막스 사상에서는 하부 구조나 상부 구조의 개념이 뭐하고 어디까지가 뭐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인의 어떤 삶의 환경만을 하부 구조로 볼 거냐, 아니면 그가 속한 사회의 어떤 생산 구조,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인데 그 공장 노동자로서 그 기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장 노동자의 삶과 공장 노동자가 예속되어 있는 기계, 공장이라고 하는 조직,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상하의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 그게 좀 막스 연구가들이라면 그 구분이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정신만 상부 구조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막스에게서 또 의식이나 존재, 생각 뭐 이런 그 개념이 좀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그 뭐 편의점 논쟁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을과 을들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편의점 주인들도 갑이 아닌 거예요. 편의점 체인점 대형 회사에 속한 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을들이 또 다른 을인 이제 그 임금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갈등하니까 을과 을이라고 이제 전쟁이라고 붙였지만, 정말 그 중간에 낀 그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에서 보면 갑이, 입장에서 보면 을이겠지만 또 그들은 또 갑이거든요.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그 중산층의 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상부지향적이에요. 상위지향적이에요. 항상 자기들이 이 편의점을 해서 언젠가는 성공을 해서 내가 지금은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나도 번듯한 건물 하나 가지고 내 돈으로 뭐 장사할까, 이런 욕망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겠지만 좀 우리 사회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점이 갑인 거고요. 또 한국의 뭐 그 대재벌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대한항공 사태 보면서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오너의 갑질도 그랬지만 또 애매한 거예요. 대한항공은 삼성 같은 데 비하면 을인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나왔지만, 롯데 신격호의 아들인 그 누구죠? 신동빈인가 뭐 동빈인가 하는 사람이 이번에 14년을 구형받았어요, 선고받았어요. 구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많은 막스 연구가들이 상부 하부의 구분이 애매하고, 요즘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불의 관계가 애매한 거고, 뭐 정말 소득 1순위부터 전 세계 인구 60억 잖습니까 지금? 소득 1순위부터 60억 명을 쭉 일렬로 세워서 제일 많은 수로 세웠을 때 60억 번째는 바로 그 앞선 사람보다는 또 을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갑을 갖다가 그렇게 뭐 소득의 어떤 다소를 갖고 그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한 거죠. 막스가 반드시 도둑으로만 모든 걸 평가한 건 아니니까. 막스의 사상 우리가 여기서 다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솔직히 말이 자본론도 저도 뭐 우리말로 번역된 게 그 3권짜리로 번역 2권 책이 있는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다 결국은 포기하고 그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다이제스트로 된 게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 원전 읽으려면, 그러니까 원전이라 원어로서의 원전이 아니라 번역본이긴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역사의 한 진행 과정이라고 인정한 이유도 그것이 다른 역사를 밀쳐낸 것 같이 언젠가는 자본주의도 다른 역사에서 밀려날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안 밀려나고 있잖아요. 아직은 힘이 많습니다. 그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의 건설을 믿었고요. 자본주의는 화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체계라고 믿으며 그렇게 인간 번호의 잠재를 완전히 발전시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화폐에 의해서 인간이 예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가 언젠가는 그 원시공산제 사회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다시 극복이 되고 이랬던 것처럼 자본주의도 밀려날 것이라고 보았고, 화폐로 예속된 혹은 화폐로부터 소외된 그 문화도 결국은 극복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화폐의 그 권력이 더 세졌잖아요. 그죠? 지금은 뭔가 금융자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는 하나의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를 사람들이 가졌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 내고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죠? 뭐 환차익.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 잘 나가는 실장님들은 다 뭐예요? 펀드 매니저거나 무슨 금융회사의 실장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산 과정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외환의 차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하고, 실제로 그 투자 과정에서 얻는 수익은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투자한 회사가 뭐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화폐 단위는 더 세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사람들이 뭐 화폐 가지고 딱지 접듯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보통의 인간 자본가들의 착취당하고 평가자라당하도 믿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원했던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체계의 완전한 정복이며 이는 공산주의를 뜻합니다. 이상주의자였던 것이죠. 뭐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뭐 50년도 안 돼서 스탈린에 의해서 한번 막시즘이 망가졌고 또 마오이즘에 의해서 한번 또 변형의 과정을 거쳤고 또 우리 한반도로 오면 주체 사상에 또 한번 변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뭐 100여 년 안에 참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몇십 년 만에 전통적인 막스 사상이 다 변형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것이 100년 만에 망해버린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좀 결국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란 사회적 관계들의 총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체적으로 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빈부 속에서 소외냐 이런 관계 속에서 쉽게 말해 가불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다고 믿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인간보다의 끊임없는 변형의 다름 아닌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냐 얼마나 더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역사도 발전한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은 생존의 수단을 직접 생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장 근로자, 막스 시절에는 그 가장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 근로자였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로부터 이제 소외된 것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장의 기계처럼 기계에 속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막시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막시즘이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단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만을 공유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건 뭐 뒤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라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능력인 대로 많이 일을 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사회주의는 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그렇죠. 공유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분배까지를 갖다가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주의냐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북한도 요즘 어디 북한 관련 방송 들으면 뭐 집도 다 팔고 사고 하대. 나는 북한 다 집이 그렇죠. 그러더니. 그렇죠. 표방하는 거예요. 북한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그동안 무찔렀던 거예요? 예? 우리 무찌르자 공산 나오자는데 누굴 무찔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공산당이었고 해방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일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도입한 혁명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 제도를 도입을 일부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재산을 똑같이 토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자가 생산해서 그 일부를 사회에 낸 거예요. 그렇죠. 6.25 이후에 노동력의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집이 합해가지고 농토, 생산 공장 이런 걸 합한 거야. 힘을. 그렇지. 그래서 협동공장이 된 거지. 생산 수단, 뭐 전기, 소 이런 것도 전부 합쳐가지고 그대로 분배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6.25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공산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배급제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배급제를. 예? 배급제를.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북한식 특유한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북한은 그러니까 참 네. 지금 봐서는 사회주의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그 일단 장마당이라고 해서 시장 문화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텃밭을 줬잖아요. 텃밭을.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신은미 씨 얘기 들으면은 협동농장의 농작물들은 시들시들하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근데 이제 텃밭을 배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은 잘 자란대요, 농작물들이. 그 인간의 욕망이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보자는 거지. 그 장마당도 그 이익을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야. 국가를 다 들어가는 그 사회단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그 이익을 넣어 거기에서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주의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 장마당은 공식적으로 운영한 장마당이고 나는 그걸-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개인적으로 한다. 실제로 이 평양시내 가보면 우리 이 좌판이라고 그러죠. 한국 이런데 사람들 길목마다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고사리 이런 거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장마당에까지 진입을 못한 거지. 장마당은 거기에서 파란 거는 다 장마당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가. 조직 체계가 완전히 돼 있더라고. 그럼요, 완전히 틀려. 국유화된 시대. 개인적인 근데 이제 막스도 여성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19세기 남자라는 게. 근데 지금 제가 북한 또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북한을 한 2번 가보고 경험한 거는 여성관에 대해서 엄청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저는 반말 존댓말 이런 데 굉장히 뭐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왜 여기 LA에서도 왜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겠지만 식당에 가면 여성 종업원들한테 무조건 말 놓는 사람들은 옆에서 봐도 굉장히 전 짜증나거든요. 그 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환갑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식당 가면 좀 듣기 싫지만 일부 여종업원들이 뭐 어르신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취급받는 게 싫어서는 저는 거의 뭐 식당 종업 여자 종업원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극존칭에 가까운 저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북한 가면 신기한 게 북한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좀 논란의 여진이 있었지만 그 여행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처음 가본 사람들이 북한은 다 나와서 뭐 여행객들을 감시한다 그러지만 뭐 감시하겠죠 물론. 그런데 왜냐하면 여행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행사는 외국의 여행을 모객하는 그런 여행사는 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가이드, 한국으로 말하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는 식당에 보면 무조건 반말이야. 나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좀 저는 게 듣기 싫더라고요. 야, 뭐 맥주 좀 가져, 뭐 이러면서. 또 여성들도 굉장히 그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도 아직은 좀 그게 일부러 모르겠어요. 뭐 허목쌤 그런 경험 없어요? 노래방 안 가보셨어요? 북한에서? 식당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가라오케 여종업원들이 옆에서 같이 노래 안 불러줘요? 옆에서 안 부르고 앞에서 혼자 부르고. 아, 그러니까 나와서 부르라고. 목사님은 인물이 안 되니까 그래. 저는 기타를 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아, 네. 기타 잘 치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놓는 거야. 아닐까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종업원들도 자기보다 남자도 나이 어리면 말을 놓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관이 아니라 그냥 그 아니 장유 여성들이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 약간 쇼비니스트 소사이티. 네. 가을관계가 아니고요. 공산주의에서 공무원이 굉장히 파워가 세잖아요. 뭐 그럴 수도 식당 있겠지만 종업원한테니까 반발을 가불관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번밖에 안 가봤죠. 우리 허목쌤은 한 10번 그분이 가보셨어요. 북한은 여행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식당과 여행사 직원은 또 가불관계잖아요. 아니 길거리 가는 데도 학생들한테 말을 그렇지. 나는 그것도 싫거든. 북한은 우리 6.25 나기 전에 네. 이미 여권에 대한 법이 생겼어요. 법만 생겼죠. 아니 그리고 그 사회적 대우가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법 이제 법으로만 따지면은 한 40년 정도 앞섰다고 봅니다. 법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권에 실제로. 대해서 대단히 그러고 그게 남녀 그게 더 차별법, 힘든 거예요. 근데 밖에 남녀 나오면은 차별법 폐지. 평등인데 가정에 가면 여전히 가부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 그건 이제 사회적 예우. 그리고 뭐 관료들도 보면 전부 남자들이고 법만 사문화된 법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 들은 이야기. 여자도 군대 가지 남자가 북한 모병제 아니에요? 가정 폭행을 직병제 아니에요? 가정 폭행을 하면은 북한이요? 그 남자들은
그 죄를 받는데요. 진짜로요? 근데 여자가 남편 10년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남자 완전 쪽팔려. 지금 건우 씨 질문한 것 중에 북한이 여자도 군대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같은 징병제인 줄 알고 있는데 북한 아닙니다.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까 법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니야.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걸 나와야지 네. 대접을 받기 때문에 거의 징병제나 다름없지만 실제로 징병제는 아닙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제, 강제 징병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정도. 이스라엘. 뭐 이제 군인이 100만이 넘는데 그게 모병제로 가능한 인구가? 그거 다 가는 거야. 어차피 안 뭐 나오면 가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못하니까 없는 가는 솔직히 거지만 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북한의 체제가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기 북한이 100만 명 넘는다는 게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네. 국방백서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국방력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항상 우리보다 육군은 많았으니까. 예비군하고 다 포함시켰어요. 북한. 자,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생각이? 그게 원래 그 공식적으로. 또 이제 이런 또 종북 논쟁으로 가니까 그냥 뭐 숫자 갖고 있는 대로 보자. 마라톤 그러면서 둘이 안 싸워? 축복 가지고 안 싸워? 같이 한대요. 나는 국방백서 본 거로 아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자꾸 어디서 온 건지 얘기 안 하고 약간 얘기하니까. 뛰면서는 그 어떤 다른 뭐 얘기는 하기가 어려워. 지쳐서 지치기도 아니 하고. 뛰면서 만약에 말하면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 속도가 달라서요? 근데 도문에 의하면 건우 씨는 안 뛴다 그러지. 안 쪄요. 소문이라니요. 사실이죠. 걸어요? 그러면은 함께 걸어줄 사람하고 그 얘기가 상대가 되면 할 텐데 안 할 가능성이 없어서. 자, 뭐 아까 이건 다 나왔던 말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이 좀 중간에 끊겼는데 나는 힘이 있어서 뭐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갈아서 더 많은 소작물을 갖고 가고 싶지만 옆에 보니까 굉장히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어서 노동력은 떨어지는 사람인데 식구가 많아. 그럼 그 사람한테 내 거를 띄워준다는 그런 개념에 쉽게 설명하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게.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다 저거 나보다 일 더 해놓고 덜 해놓고 더 가져가. 이게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왜 사회주의는 다시 거론되고 있는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를 제어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만남의 가능성인가 요즘 이제 만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신이 됐든 가이스트가 됐든 이데아가 됐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어쨌든 부속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니체가 제일 처음 나타나서 뭐 인간은 그런 게 아니고 의식적인 움직임이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니체가 출발을 했고요. 마르크스는 그것을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봤던 것이죠.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고 봤던 것이고요. 프로이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 하면 이제 우리가 무의식만 알면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프로이트 하면 인간 무의식만 알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지형 이론이라는 이론에서 보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다. 의식은 뭐냐면 그냥 consciousness.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지금 현실 원칙에 충실한 것, 논리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한다. 뭐 그런 거겠고. 전의식은 의식의 바로 및 평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노력하면 떠오르는 기억과 지식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의식입니다. 약간 뭐 그것이 학습에 의해서 됐거나 그런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뭐 그런 책도 있었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 그런 말처럼 의식의 바로 밑에 있으면서 평소에는 오늘 일상생활에서 의식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거나 기억을 회상시키면 나타나는 게 전의식이고요. 앞선 의식이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지가 다르다. 일단 무의식, 의식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성욕, 공격성, 억압된 생각, 논리는 없어요. 그리고 자아의 방어 기제들에 의해 쉽게 의식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끔 꿈속에서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초기엔 잠재의식이라는 말과 무의식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후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잠재의식은
우리가 뭐를 부지불식간에 했을 때 아이고 잠재의식 속에 했네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잠재의식은 전의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네. 프로이트가 말하는 나도 모르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왜 형이상학과는 거부가 되냐면은 왜 대척점에 있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규정된 존재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뭐 대중가요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나를 모른다는 내 무의식을.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그걸 이제 꿈이나 분석을 통해서 혹은 최면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이제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프로이트의 그 사상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모르는 네 무의식에 의해서 네가 움직여지는 거야. 근데 무의식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왜 생겼나는 생각해낼 수 있어. 어릴 때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했거나 못 볼 걸 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꿈에 의해서 나타나고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 무의식에 의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면 무의식에 의한 행동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게 프로이드가 주장합니다. 그 무의식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치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아로. 아니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이것 때문에 네가 그 이런 꿈을 꾸는 거야. 그다음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알려만 줘도 그게 순식간에 그냥 그 안 나타난다. 뭐 이런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프로이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그것이 한 시간 만에. 아니 한 가지 사건을 그 애널리시스 하는데 몇 년을 가지고 하지. 그렇죠. 순식간에. 그리고 프로이드는 나중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무의식적인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내가 언더스탠식 하는 하는 거지. 거고 펼쳐놓는 거지. 네. 그러니까 흔적은 스카가 남아있는 항상 거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처가 그렇죠. 어떤 흔적은 스카가 있는 남아있는 거. 또 이제 우리가 또 프로이드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이드, 뭐 초자, 자, 슈퍼에고인데요. 이드란 말은 욕망, 충동적인 어린아이, 원초적인 이기적인 쾌락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래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가 강해지면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 원리, 그런데 충동에 더 가까운 행동 원리. 뭐 충동이란 말과 본능이란 말이 거의 뭐 혼돈돼서 쓰인다고 이 책의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본능적 충동, 뭐 딱 좋네요. 본능이냐 충동이냐 할 때 본능적 충동이라고 해버린다 내 말이. 꺼져 있었어요? 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프로이드 할 때 리비도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성충동을 의미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개인적 발달이나 개성화 등 겪게 되는 자생적인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이드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정신적 에너지지만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것이 항상 어떤 성적인 기억,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그것들이 에너지를 분출할 때, 방출할 때 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자아는 뭐 그냥 초자와 현실 사이, 이드 초자 현실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래서 자아의 힘이 강해져야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는 자꾸 밑에서 끌어오르는 욕망, 충동 이런 거라면 자아는 그것을 분석하고 자기가 잘 조절해야 되고 초자라는 것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 원리를 찾는 겁니다. 초자라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으로 가면 이데아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양심과 자아가 내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어딘지, 아이디얼이 어딘지, 이데아가 어딘지 그걸 담고 있는 거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초자아가 강해지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일종이로부터 출발했다고 보고 이게 너무 강해지면 아까 포에르바가 얘기했듯이 신 앞에서 자꾸 인간이 자기 폄하를 하게 되면 소외가 생긴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결국은 어릴 때 얘가 화를 부를 것이라고 해서 왕궁에 쫓겨난 아이가 결국은 절치부심해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비를 차지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라고 해서 아들과 엄마 간의 그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걸 알고 눈을 뽑았나요? 오이디푸스가 눈을 뽑고 이렇게 평생 자기가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그런 이제 신화인데요.
결국 모든 남성들에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좀 어머니가 그렇게 성적인 대상으로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또 초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뭐 억눌려져서 그럴지 몰라도 그런 것이 이 남성들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어느 정도 이런 주장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남자애들이 엄마 젖을 더 오랫동안 논대요. 그래서 이 구강 욕구가 어려서 해소가 많이 되는데 여자들은 좀 일찍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말을 더 많이 여자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 이 구강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그렇다는 뭐 그런 아니 근데 여자도 그거 있잖아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있죠. 반대 과정. 근데 실제로는 뭐 그건 별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교감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게 핏줄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땡기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쌍피 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쌍피 붙는다. 이렇게 남매 쌍둥이를 낳으면은 옛날에 고스톱에서 쌍둥이 보는 거 말고. 옛날에 쌍둥이를 낳으면은 이제 한 애를 멀리 보통 여자이겠죠 멀리 보낸대요. 근데 이제 우연히 뭐 만나잖아요. 끌림이 있다는 거지. 혈육이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쌍둥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지. 그게 남매일 경우에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예 미리부터 떼놓는 그런 게 안 좋은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박안서 씨가 어떤 그랬던가? 안정부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그리고 프로이드 사상에 뭐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뭐 남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뭐 물론 저도 이 프로이드를 뭐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기독교 가정에 자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뭐 어떤 억압을 경험해서 또 내 기억 속에 모르겠어요. 무의식 속에 있는지 몰라도 그런 억압이 꼭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무의식을 인간을 결정한 인간 본성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만은 프로이드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무의식이라는 건 있겠죠. 우리가 받은 상처나 또 무의식 자체가 또 이 계속 문화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도 있거든요. 집단적 무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만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도의 충동이 일어나면 어떤 성적 욕망이 기초가 된 정신적인 에너지가 표출돼 자꾸 충동적 행위로 나가게 되면 초자에 대한 관습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자, 이데아,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관념이나 질서가 만들어놓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제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는 사회 순응하기 위해서 리비도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억제 받다 보면 자기가 너무 억압당한다고 믿게 되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노이로제가 되는 거고 히스테리가 되는 거다. 결국 그걸 치유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신분석학자와는 아주 독특하게도 사회와의 관습을 유지하고 사회와 개인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와 좀 이제 노선을 달리 걷게 되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프로이드, 칼 융 또 다음을 갔습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말씀드렸던 그 자크 락강이라고 우리가 락강 공부 한번 했었는데 서당에서 락강이 지금은 이제 뭐 가장 최근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프로이드나 융에 비해서 뭐 락강도 지금은 고인이지만 가장 최근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이제 락강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모든 어떤 정신적 분석, 정신 분석학이나 심지어는 이제 뭐 문화 비평, 영화 비평 이게 다 포함됩니다. 락강이 아직은 그러니까 심리학의 그 교과서에는 아직 뜨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갔겠죠. 문화나 문화 비평이나 락강은 이런 쪽. 철학이나 문학 네, 영화 비평. 쪽이지 예. 아직은 그러니까 그 프린스플은 심리학 안 하셨으니까 떴어요. 상담하셨으니까 네. 잘 아시는데 안- 그러니까 잘 현재 안 그 임상에서는 안 쓰인다는 거죠. 예, 락강이. 예. 사실 근데 프로이드만 해도 신프로이드 학파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뭐든 근데 686년 때도 많이 허버드 마르쿠제라든지 프로이드 학파, 신프로이드 학파에서 좀 계보가 있는데 락강은 아직 신락강 학파 이런 거 없잖아요. 신락강 있어요.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맞구나. 락강은 원래 이분이 심리학자였어요? 아니면 정신분석학자였어요. 정신분석학이었어요? 네, 그 사람 의사, 의사였어요. 의사였어요? 네.
최근에는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 아직은 교과서에 없어요. 그분 그리고 뭐 이런 그 이열리 뭐 월드와이드 세미나에 락강은 아직 심리학이 뜨지 조금 않아요. 한국 보니까 그 철학이나 문화보다. 한국의 그 정신분석학자 중에 이시영이란 분 계시죠? 예, 예, 옛날 예. 고려병원 예. 지금은 삼성병원. 괜찮은 사람. 응? 뭐 그거 네. 저자이기도 꽤 유명한 한동안은 네. 저 그야말로 뭐 MTV 정신분석학자였지 네. 예능인이었지. 그분은 이제 융이안이라 그래서 한국의 융학파가 굉장히 큽니다. 예, 융이안. 융학회가 굉장히 커요. 거기 뭐 의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학 공부하는 사람, 종교학 공부하는 사람 융학파에 많이 들어가요. 연구 단체에 많이 들어가요. 저도 회원이었었어요. 근데 칼륨은 그래서 만업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집단 무의식에 회비 사회층이거든요. 개인의 무의식보단 그것이 어느 한 사회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봤던 거죠. 프로이트가 근데 그걸 의사들이 왜? 응? 그걸 의사들이 왜? 그 집단 무의식 집단- 사실 경험할 수 있죠. 우리 한국 집단 사회나 이런 주의가 것들. 뭐 저쪽에서 인간 모든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인데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조차 어떤 숨겨진 정신의 원인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 정신 상태 시작한 것으로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처나 흔적을 뭐 우리가 트라우마란 말 많이 하잖아요. 트라우마란 말은 사실 외상이란 말이에요. 외상, 그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 외상이라고 표현하나요? 트라우마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어떻게 보면 실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꾸 요즘에 트라우마란 말이 거의 우리가 뭐 일반화 많이 써서 어떤 정신적인 그걸로만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상처나 이런 개념으로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한문으로 쓰면 바깥 외자 상처로서 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트라우마는 결국은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어떤 어릴 때 상처가 그런 것들, 뭐 성적인 것들, 얘기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려지게 괜찮습니다. 근데 본능과 충동, 대표적인 본능을 성역과 식욕으로 설명하고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의 행동의 기준은 위에 두 본능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믿었습니다. 프로이트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 뭐 신프로이트 학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본인에 의해서도 초기 사상과 뭐 후기 사상이 뭐 많이 달라지고요. 특별히 뭐 또 다른 철학자,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뭐 초기하고 후기하고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이론을 뒤집는 그런 철학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나라는 그 유럽에서 이제 박사학위하고 옛날 친구들 보면 자기 지도 교수가 뭐 A라는 이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수제자가 돼서 A라는 이론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박사논문을 딱 제출했는데 갑자기 교수가 그러더래. 나 이론이 바뀌었어. 다시 그러더래. 약간 농담 섞인 말이긴 한데 유럽은 이렇게 약간 도제식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미국과는 달리. 예, 그런 것처럼 뭐 학자들의 생각이 영원할 수 없는 거겠죠. 프로이트 자체도 후기에 가서 많이 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 모든 어떤 것들이든 다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프로이트는 아까 그 융 얘기할 때 집단 무의식이 왜 의사들에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있죠. 예, 뭐 프로이트도 융과는 뭐 대척점에 섰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신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회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니까요.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했고요. 인간은 사회에서 그들의 본능적인 충동을 억압하여 구성원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생각과 기준에 반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거나 부합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정신적 부조화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이 프로이트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우리가 마르크스보다 더 수박 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재로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프로이트 생각도 한 뭐 1기, 2기, 3기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 문제의 본질에 대한 가설을 정립했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그 가설입니다. 그 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 이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임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히스테리는 우리말로 신경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본래 고대 신화에서 뭐 자궁에서 일어나는 부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히스테리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극단적인 신경 증세 이런 것들을 히스테리라고 하죠. 초기에는 그 전기요법과 최면요법을 많이 사용했고요. 또 트라우마, 아까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신경질적 증세.
또 일개 유아 성욕과 꿈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엄마의 젖을 오랫동안 빤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스승인 브로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이어와의 만남하고 결별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프로이트가 이렇게 괴팍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브로이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프로이트는 대척점을 섰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그런 모든 걸 성욕으로 해결하는 그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빈 시내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모세가 갈라진 홍해를 건너니 사람들이 쫙 피했다고 합니다. 저 더러운 학자, 저 모든 걸 성으로 설명하는 추잡한. 그런데 그 당시 빈의 인구가 뭐 50만이었는데 매춘업에 종사한 여성이 2만이었다고 합니다. 2만. 그러니까 다 속으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저 더러운 놈 그랬다는 거죠.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었을 수도 있지. 당시 빈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유태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유대주의가 그 시장 이름 있죠. 유명한 시장 빈 시장이었던 사람 19세기 말에 그 사람에서 반유대주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외국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포드인가 버클리의 정신과 교수입니다.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작가 이름은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었는데 누가 빌려가지고 반납을 안 하네. 저는 그 소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의사가 소설을 썼는데 꽤 많이 자기 정신분석에 기초해서 그 이제 소설을 쓴 건데 이 소설 한번 구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소설이 그러니까 역사 소설들은 인물에 대한 소설은 대부분 가상이 많지만 그러나 완전 가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고갱 얘기했듯이 고갱의 그 엄마 쪽이 실제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연결이 됐던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기초해서 이제 그 소설가가 작가가 상상의 날을 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고요.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완전히 상상에 기초한 소설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는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니체가 너무나 정신적인 그 아픔 때문에 니체가 결국 마지막에 굉장한 그런 편두통으로 죽잖아요. 그것이 일부에서는 이제 뭐 매독균에 의한 편두통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브로이어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루살로메라고 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말 빈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정말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독점하고 똑똑하고 정말 활동적이고 이런 여성이었죠. 초기에 막 그 루터교 목사와 바람나고 막 그 루터교 목사가 막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너랑 못 살아 그러고 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여성이었죠. 근데 이제 소설 보면 브로이하고 이제 루살로메인데 루살로메를 니체가 브로이어의 그 클리닉에서 루살로메를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루살로메를 사랑하다가 차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브로이어의 제자 하나가 맨날 끼어들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거기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으로 이름이 안 나요. 그게 누구냐면 프로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설이 참 재밌더라고요. 역사 인물을 가지고 어느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사실 하나 가지고 이제 소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참 재밌게 보는데 한번 시간 나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보면 그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그 초기의 어떤 정신분석학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소설로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배터리 문제 맞아요? 뭐 3기에는 사망 본능, 인간의 공격성과 자기 파괴 본능과 생명 본능,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과 성향을 설명하는 개념을 정립했고요. 또 사회적 이론의 정립, 토템과 터브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토템과 터브라는 모세의 일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일신론 사상을 가지게 된 배경에도 이런 가부장적인 남든 중심 사상이 일신론을 낳았다라고 하는 권위적인 일신론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이거 뭐 두 책 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실제로 그 프로이트는 어떤 형이사학적 배경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신경학적 입장, 과학적 이학적 접근이고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발전 과정이 사물의 현 상태를 설명할 수 있으려는 19세기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도 바뀌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가진 신경질적인 증세도 사회의 초자가 만들어놓은 규범과 잘 조화되어 나가면
결국 무의식이 지배한 인간도 사회와 잘 조화되어 살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공유했던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발전적 역사적으로 생물학 심리학 분야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잘못 쳤네요. 예를 들어서 그 야만인은 어린아이 같이 생각이 짧은 존재다 이러니까 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에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였죠. 막스가 아까 그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이드도 모든 중심을 어떤 유대인이나 백인 사회 중심으로 해석을 했지 뭐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야만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원주민이라고 쓰든가, 요즘 또 원주민이라는 말도 안 쓰려고 하죠. 먼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안을 부를 때 선주민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좀 문명이 뒤처진 사람들, 야만인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 책에도 마지막 단원에 나오지만 다윈주의와도 연결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천년이나 지나는 막 다윈을 거의 사탄 마귀로 보시고 오는데 생물학적 진화보다는 다윈주의가 끼쳤던 가장 해악은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결국은 진화해서 강자만 혹은 우성만이 생존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중심주의가 생긴 것이고 19세기 말부터 유럽 중심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침략하는 근거를 제공한 게 따지고 보면 다윈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윈주의를 비판한다면 뭐 진화론은 무슨 마귀의 학문이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말하듯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드렸지 다윈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사회는 진화되고 우성만이 살아남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야만인, 말씀드렸지 야만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야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성으로 봐서 죽여도 될 대상 뭐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거죠. 그리고 호주의 그 사실은 뭐 사람이 하나 죽거나 10명 죽거나 다 누군가를 죄 없이 죽인다는 건 다 똑같은 죄악이지만 호주에 간 백인들이 그 호주의 어보리지네라고 그러나요? 그 호주의 원주민들 죽인 거 보면 정말 그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져도 공포심은 이해가 됩니다. 막 낙원의 땅 같은 데 딱 발굴해서 가는 사람들이 얘기 원숭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실제로 그 호주 원주민들은요, 이 잠잘 때 이 숲속에 살면서 잠잘 때는 아직 뭐 진화가 덜 된 건지 몸의 땅구멍은 다 막힌답니다. 숨구멍은. 그래서 체온이 바깥으로 발산된 걸 막는답니다. 그게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호주도 뭐 추울 때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남반구에도 우리랑. 선생님 먼저 들어가시게? 예, 오늘 좀 늦었어요. 좀 길어졌어요. 어쨌든 그런 걸 볼 때 그들이 가졌을 그 공포심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죽일 것까지 뭐 있겠어요. 그리고 뭐 벨기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뭐 지금은 유럽에서 아주 점잖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콩고 점령했을 때 뭐 가끔 그 사진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겨우 10몇 살 된 어린아이들이 고무나무, 콩고가 고무나무 재배지로 큰 유명한 땅인데 고무나무 그날 수확량이 부족했다고 아예 손을 두 손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흑인 아이들. 그때 벨기에가 그 콩고를 점령하면서 그 조그만 나라 벨기에가 다 아프리카 식민지를 가지면서 벨기에가 그때 엄청나게 유럽에서 이제 부강한 국가로 성장을 하죠. 근데 그 이면은 그런 것이 있고 그 황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당시 황제가 그 콩고 침략에 앞장서 황제의 동상이 지금도 브뤼셀 시내에 가면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역사 발전론이라는 것이 의미도 있지만 인간이 너무 신의 흠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믿었던 것에 비해서 인간의 능력을 바로 역사 발전, 또 물질 자체가 어떤 발전에 내재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본 것 그 자체 이론은 분명히 획기적이고 오늘날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이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또 저질렀던 해악도 우리가 보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프로이드는 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프로이드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한번 설명하면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우리가 구분할 때 결정론적 유물론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심리적 생제 상태는 단순한 구분일 뿐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우리가 편의상, 이건 심리적인 문제다 아니면 육체적인 생적인 문제다. 편의상 프로이드의 얘기예요.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결국 두 곡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편의상을 부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이나 뭐. 근데 최근에 이제 프로이드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유행하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요즘 크고 있는데 뭐 인간의 종교심도 다 뭐 뇌에 무슨 전두엽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종교의식이 생기는 거고 다 뇌의 활동으로만 모든 걸 규정하는 뇌과학이 요즘 또 굉장히 핫한 분야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뭐 그 자체가 프로이드의 직접적인 계승은 아닐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결정론, 원인에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무의식 우리가 빙산이 뭐 9분의 1만이 나와 있던 말처럼 무의식 정신 상태는 빙산처럼 거대한 무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쭉 뭐. 그래서 프로이드에 따르면 지각하는 주체는 자기 정신속에 이루어진 이런 과정, 즉 무의식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그런 과정이야말로 지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서 모른다고 지각이 아니냐 이런 것들로 좀 대비되고 있다는 말이 있고요. 쭉 가지고 이런 것도 뭐 여성은 남성만큼 본능적인 승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또 약간 여성 폄하적인 것들. 19세기 말이라고 이해하고 다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지금 말하면 큰일 나죠. 저런 말은. 그래서 플라톤도 항상 이 사회와 조화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성을 받듯이 프로이드도 사회와 조화로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경적이나 정신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의미죠. 요거 아까 우리 규병 씨가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초자가 요구한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 동시에 이득,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도 가지고 충동을 너무 억제하면 그게 신경적으로 드러나니까 그것도 잘 좋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또 뻔한 말 같아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억압은 항상 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억압은 방어기제라는 말을 알죠. 내가 뭔가가 표출되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그 안에서 딱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행동으로 나타난다거나 뭐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뭐 흔든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그런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너무 억압을 하다 보면. 진단, 인간의 문제를 과학적 방법의 분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또 이를 통해 정신의 여러 부분 사이의 조화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개인과 세계를 더 낮게 조정하려 희망을 품었다. 이 사이에서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지만 그 무의식은 어떤 초자와의 관계에서 끄집어내져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이었고요. 히스테리 환자로 하여금 자기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상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며 자신의 병의 원인된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회고하게 함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브로이어입니다. 아까 니체가 프로이드의 첫 스승이죠. 사상을 계승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브로이어 사상을, 그러니까 브로이어 자체는 아마도 그것이 잘 치유하면 트라우마 같은 원인을 잘 치유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그렇게 믿지 않았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최면역법이나 전기요법이나 이런 트라우마적 경험을 회고하게 하면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맷 데이먼 나오는 거? 거기 보면 맷 데이먼이 천재예요. MIT인가 뭐 하버드인가 어디 뭐 청소부로 일하는 천재예요. 뭐 수학과 교수 칠판을 지우다가 뭐 교수도 못 풀었는지 어쨌든 미제 문제가 있는 걸 지가 다 푸니까 그 다음날 아침 교수가 보고 뭐 이거 누가 풀었냐 막 이러는데 항상 저기 사람들하고 이제 그 천재가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항상 좀 왜곡돼 있죠. 그래서 그의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이 정신분석학자들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최면역법을 쓰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 누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딱 바라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학자가 바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최면이 걸린 것처럼 영화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맞습니다. 어릴 때 뭐 정확한 내용 기억 안 나지만 이런 거죠.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했습니다. 뭐가 보입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분석 신난 거지.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근데 벌떡 키득키득 웃으면서 딱 뻥이야 그러는 거지. 이제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 너무 정신분석학에 매몰되어 있는 일종의 그런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 약간 이제 코믹하게 비꼰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결국 그 맥 데이먼이 구원은 어디서 찾아요? 그 학교가 거기 하버드에 MIT예요. MIT예요. 네. 그 MIT의 그 학생, 그죠? 역시 또 여성으로서는 천재수를 든 학생하고 결국 사랑에 딱 터가지고 다 공부 포기하고 서부로 미서부로 그냥 둘이서 같이 여행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 끝이 나는 결국 사랑이 구원한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 개념이 없을 때 과연 사회가 그럼 형이상학이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참 정말 원시적이란 말 쓰면 안 되지만 원시적으로 보이고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면 형이상학이 없는 세계라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모든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테드 창이 쓴 저 잊어먹어 빨리 기병씨 빨리 그 소설 제목 뭐예요? 어? 그 SF 소설 그 중국계 소설 너의 인생? 너의 인생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로는 콘택트라는 영화 원젠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인데 거기 그 영화 쓴 사람인데 그 네 인생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 거기 보면 그 단편집인데요 SF 단편집인데 저는 그 첫 단편이 그 바벨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저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진짜로 바벨탑이라는 성경의 신화가 뭐예요? 하늘로 쏘는 탑을 쌓다가 하나님을 노역에 해가지고 결국은 다 인간의 뭐 언어가 가지고 그거잖아요. 그 소설에는 진짜 탑을 쌓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하늘을 SF 소설인데 완전히 성경의 고대 신화를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안 돼서 그 소리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코미가. 마지막 하늘.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 뚜껑이 있다고 봤어요. 하늘을 뚫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늘 위에 궁창에 거기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고대인들은 하늘에 비가 내리니까 그때 뭐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런 개념들이 없을 때니까. 그래갖고 물이 쏟아져 내려 구멍을 뚫는 바람에. 그래갖고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뭐 창세기의 그 설화들이 뭐 과학적으로 한심한 사람들은 뭐 창조학인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또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냥 신하는 신하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 하늘에 궁창이 물이 쏟아져 물사태가 나고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은 진실한가? 그 이론은 정말 정발이 왜 나서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가? 형이상학은 정말 필요 없는가? 도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사람의 상처는 정말 성욕과 식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나 이게 프로이트가 준 질문이고요. 여기 플래너리 오커너의 단편 소설들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요새 제가 이 단편 소설 쪽으로 아주 이게 다 한 30-40편으로 된 단편입니다. 남부 아틀란타 출신의 남부 출신의 여류 작가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죽을 때도 40살이 안 돼서 질병으로 죽었던 아주 천재 여성 작가인데 이 책이 보면 제가 재밌게 읽는 게 이 책이 보면 이제 번역자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번역주도 달아놨는데 깐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단편소설의 주인공들은 남부의 전통적인 그 백인 권위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플래너리 오커너 자신은 또 남부는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서 개신교 지역인데 그 안에서도 또 가톨릭 신자였어요. 플래너리 오커너는. 이 소설들을 보면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오늘 강의를 주면서 플래너리 오커너의 해설이 생각났냐면 다 도덕적이에요. 남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오죽하면 그래 이 북쪽 동북부 사람들을 양키라고 불렀겠어요. 다 정말 자기 신앙에 충실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도덕주의고 도덕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아닌 말로 깡둥이에 대한 도덕적 우월주의가 있고 그 소설이 뭐냐면 아주 재밌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하여튼 모르겠어요. 소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책에
어떤 소설 하나만 소개해주고 얘기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상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형이상학 너무 도덕주의로만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형이상학, 진정한 신이건 뭐가 됐건 어떤 초월적인 것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죠. 이 소설에 나온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어떤 판사의 비서로 나이 많은 판사의 비서로 일하다가 판사와 결혼을 해요. 그럼 우리 요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저 젊은 여자가 그냥 돈 많은 판사한테 응? 그냥 돈에 팔려갔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남편은 늙어서 일찍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의 결혼을 더 해요. 여자 주인공이 두 번의 결혼을 더 하는데 결국 다 이혼하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남편, 그 일찍 죽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판사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을 영령을 해요. 농장을 영령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노예제 사회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20세기 초반 1920년대 30년대가 배경이니까 당연히 그 집에 흑인 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유럽에 어디서더라? 폴란드에서 한 이민자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가 이제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저 다른 일꾼들은 다 내보내야 되겠다. 농장이 큰 것도 아니죠.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 하나 저 가정만으로도 우리 농장은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폴란드에서 온 그 사람하고 흑인하고 굉장히 뭐 속닥속닥 얘기를 하면서 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이제 또 오지랖 넓다 그랬더니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온 남자가 자기 누이 동생인가 누군가가 아직 폴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흑인 그 집에 있는 흑인 종과 함께 노예는 아니겠죠. 노예제가 해방됐을 때니까 어쨌든 흑인 노예와 함께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이민 오게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폴란드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여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네가 돈을 조금씩 나한테 줘라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흑인 입장에서는 뭐 당시 기준으로 보면 폴란드도 백인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추정할 수 있는 건 폴란드 사람이 흑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 아니까 혼인 사기치는 거 아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소설에서는 다 우리를 비껴가요. 뭐냐면 그 여자 주인이 그걸 못 봐내는 거예요.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못 봐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1920년대 분위기로 봐서 자기 자식이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가 흑인에 대한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약간의 그 폄하 사상이 있듯이.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아주 비극적으로 소설이 끝나요. 흑인을 죽이든가 폴란드 사람을 죽이든가 하여튼 그래요. 여자가. 정말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집 종들끼리 흑백 결혼하는 걸 못 봐내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20년대 남부에 가진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사고, 도덕주의자들. 아마 그 사람들이 썬데이 되면 교회든 성당에 열심히 갔을 거라고. 뭐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뭐 젊은 여자가 돈 많은 판사 보고 결혼했다라는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나이 많은 판사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물려준 농장 안에 두 번의 그 이후 두 번의 이혼한 남자들은 다 잊었지만 그 첫 번째 남편의 무덤은 또 그 농장 안에 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를 초월하고 뭐 신분의 관계. 그런데 그 도덕주의가 흑백 결혼은 못 봐내는 거예요. 그것도 지 가족도 아닌데. 그게 이제 도덕주의가 가진 한계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프로이드식으로 말한 도덕주의가 형이사각을 배역한 도덕주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뭐 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직 읽질 않았습니다. 단편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 도덕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또 탈옥한 연쇄살인범을 만나서 죽는데 그 할머니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탈옥한 연쇄살인범한테 당신은 굉장히 품위 있는 백인 가정의 출신이군요. 뭐 이러면서 뭐 온갖 아청을 다 떨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죽는 사람들이 그냥 다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허위의식에 찬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한번 꼭 요거 우리말로 번역된 건데 꼭 저는 그래서 요새 이 플래너리 오코너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단편 읽기 자기 전에. 예,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